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구속된 가운데 이들의 4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계곡에 배치돼 있던 안전요원이 퇴근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사망 후 남긴 59억 원 보험금의 수령자로 등록된 50대 여성이 일부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흉기로 이웃 주민들을 협박했습니다. 남성은 이웃집 앞에 흉기를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꿰어낸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사과를 이유로 피해 아동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이죠. 이경민 변호사님이 2번째 출연을 하셨는데 원래는 양지열 변호사님이 나오시는 그런 날이잖아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요즘 방송가에서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면 뭐? 확진. 그렇습니다. 네. 뭐 그건 확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이 봄의 마지막인 곡우입니다. 이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린다 뭐 이런 뜻인데요. 비는커녕 햇볕이 짱짱해서 오늘 초여름 날씨였죠. 이럴 때는 사건 반장 보셔야 합니다. 저희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그리고 오랜만에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열받다가 웃다가 놀라다가 법 공부까지 이거 요물일세 하신 라키 럽이이님. 자, 어젯밤 꿈에 양원보 기자님 나왔어요 하신 하문주님. 방송 다 보시고 복권방으로 달려가십시오. 자, TV에서 유일하게 챙겨보는 사건 반장 하신 명숙 울트라님. 사반할 때는 리모컨 멀리 던져버려요 하신 황일랑 최희경님. 사건 반장 또때모 다이스키 하신 일본의 스도 미나님. 진짜 세상에 일본 분도 이걸 보십니다. 자, 콜로라도 교포 미아님, 그리고 방현님, 송진영님, 박향준님, 이푸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하죠. 노출하면 이자 삭감. 자, 어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불법 사채업자들이 미혼모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율의 이자를 부르면서 나체 영상을 요구했다는 그 사건 말이죠. 이번에는 영상통화까지 요구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지금 네 보고 돈을 달라더나. 네 내한테 용돈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가? 아니잖아. 용돈 보내가 할 거 하고. 대뜸 저한테 영상통화로 해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연체라든지 이자 원금이라도 이제 까지 않겠냐. 그냥 나체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너는 영상 유포할 수밖에 없다. 야, 진짜 이거 어떤 놈인지 몰라도 정말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직업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요구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에 10%씩 되는 이자를 깎고 싶으면 또 영상을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영상 통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돈 빌릴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비로 6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피해자만 5명이 넘는데 경찰이 이들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장담컨대 이자들은요 이런 영상으로 최대한 협박한 뒤에 그래도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뽑아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 매우 높은 사람이고요. 확인된 피해자가 지금 5명입니다. 그중에서는 시설에 있는 여성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 지금 돈이 많이 또 아이들 키우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빌리는데 그 과정에서 영상을 찍었고 이자를 깎아줄 테니까 영상을 찍어달라 해서 영상을
하기도 하고요. 어제 저희가 전달했지만 뭘 깔면 그 전화 번호라든지 사진이 절로 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협박이 반복된 것 같고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한다면 활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이번엔 땅속에 묻었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죠. 얼핏 봐서는 그냥 뭐가 있는데 하실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자, 코. 진짜 이게 강아지였어요. 강아지를 말이죠. 살아있는 강아지를 그야말로 생매장을 시켜놨던 겁니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행인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된 건데 이 기자 며칠 전에도 이 입과 발이 이렇게 막 이 발을 뒤로 묶어가지고 거의 이 고문을 하던 강아지 이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야 정말 누구 소행인지 몰라도 인두껍을 쓰고서 사람이네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인간이. 응?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강아지의 입과 코가 나와 있는데 심지어 입은 좀 묶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주도인데요. 발견자가 흙을 파보니까 강아지가 살아 있었다고 하고요. 강아지 몸이 엄청나게 말라 있어서 학대를 당한 걸로 보이고 사람을 보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몸속에 칩이 발견돼서 이제 주인이 있는 푸들로 보이는데 경찰이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속에 칩이 있었군요. 천만다행으로. 아이고 저 삐쩍 마른 거 보세요. 이 변호사님. 예. 이 변호사님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동물 학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고기는 왜 먹어? 뭐 이러면서 저희를 보고 좀 유난을 떤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학대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입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반려견 문화가 아직까지 좀 성숙함이 덜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동물권과 관련해서 신장이 필요하다.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반증하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신상 공개 촉구한다입니다. 자, 50대 남성이 이 두 쌍의 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부인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던 이 천안 흉기 난동 사건.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그날 괜히 기분이 나빠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됐다?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안 됐다고 하면 그 어느 누군가는 저 같은 일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솔직히 지금 범인 얼굴도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저한테 CCTV 경찰이 와서 보여줬는데 얼굴도 모르겠어요, 사진은. 유가족이고 피해자인 저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제 말은. 그 공개를 안 하고 감싸고만 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상 공개도 좀 하고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좀 알 권리를 줬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늘 겨우 깨어나서 지금 안에 유골이 안치돼 있는 납골당으로 가는 와중에 저하고 통화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이분은 유족이면서도 피해 당사자예요. 네. 자, 그런데 자기한테 흉기를 휘두른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살해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대요, 지금. 자, 이 사람 살인 전과가 있었다 그러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본인의 승용차에 흉기를 휴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랄 일 아닌가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정 강력범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따르면 요건은 맞은 것 같아요. 살인죄에다가 공익적 이유 등등이 있기 때문에 맞는데 다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가능하거든요. 김성수 사건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회가 열린다 그러면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충남경찰청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낌새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검찰에 넘어갑니다. 검찰 송치 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검찰로 넘어가면 사실상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예, 자 여론이 확 사그라들면 경찰도 이래저래 번거로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빨리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열어서 논의라도 하세요. 저희 계속 이거 지적할 겁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우크라이나의 일상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우크라이나 이게 지금 뭡니까 정말? 와, 정말 백주 대낮에 한 여성이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사방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저 여성 겨우겨우 살아남기는 했습니다만, 자, 이 기자. 네. 천만 다행이지만 저분이 지금 이게 며칠 전 영상이라서 네. 저분이 지금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푸틴은 이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진짜. 예? 이게 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한 도로를 여성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여성과 반대편에 남성이 한 명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다행히 숨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전쟁이 벌어지기 전인 2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을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근데 이제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일상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좀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집 밖은 위험합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앞에 오토바이가 가는데요. 자,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막 흔들 가죠. 자,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봐. 아유 참. 세상에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도로 한복판을 걷고 있었어요. 아유. 이게 뭐죠? 네, 당시에 이제 왕복 6차선의 도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내분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남편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남편분은 피했는데 당시 만취 상태였던 여성분이 갑자기 이제 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면서 당시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발목이 골절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유, 왜 진짜 왜 맨날 저렇게 이 사람은 인도로 가야지 왜 차도로 걸어요, 왜? 예? 자, 이번에도 어두운 밤에 일어난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잘 달리고 있는데요. 신호를 보고 서서히 서행을 하는데 자, 그런데 자, 잠깐만요. 오토바이 아니야. 참. 역주행차 어쩜 좋아. 이 오토바이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으셨다는데 박 변호사님. 자, 저거 지금 보면 중앙 분리대도 있습니다. 있네요, 진짜. 뭐 그냥 저거 그냥 무시하고 역주행해서 지금 자동차가 들어오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오토바이 박아서 추돌 이후에 10m 정도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뭐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야 어떻게 저를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뭐 좀 납득이 전혀 안 가고, 저런 경우 지금 조금 어두워서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다 하거든요. 지금 보면 헤드라이트 같은 게 좀 세요. 그래서 번호라든지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목격자 좀 제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아놨습니다, 당연히. 예. 특가법 도주 차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제보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 12일 밤, 4월 12일 밤 11시 서울 용산 보건소 사거리 앞에서 저 뺑소니범을 보신 분들은 꼭 용산 경찰서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꼭 잡아야 됩니다. 자, 잠깐 광고 보시고 다음 소식 이어가죠. 클럽은? 날짜는? 날씨는? 멤버는? 경치는? 코스는? 정말 그게 중요해? 골프는 핑계일 뿐. 파리게이트. 마켓컬리 1000만 고객 돌파 숨은 공신 SNS 핫템. 아니죠. 퀄리티에 집착. 강아지 사료까지?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가지 않아요. 천만응행 장보기 마켓컬리.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된 가운데 이들의 4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조력 의심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계곡에 배치돼 있던 안전요원이 퇴근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따라가 봅니다. 자, 제가 앞서 그 리모컨 뭐 이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뺑소니범 잡는 게 더 급한 일인 것 같아서 그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준비된 얘기 시작해 보죠. 구속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의 얼굴이 공개 수배 전단에 올랐고 전 국민이 얼굴을 다 아는데 우리의 구속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잠적한 이력이 있지 않느냐 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데요. 판사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심사가 끝나고 4시간여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이 두 사람을 구속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두 사람 범행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오늘 첫 조사가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밖으로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원래 오전 10시에 조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 이은혜, 조현수도 10시쯤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돌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공모한 적 없고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예. 그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건데 이 검찰이죠. 검찰에서는 두 사람을 분리해서 신문에서 혹시나 허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찾아내려고 했는데 10시에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는 사람 조사하기도 그렇고 지금 상태에서는 기록이나 사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일이나 다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변호사님, 네. 지금 검찰이 이 보거피 이 사건부터 추궁을 한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그거. 네. 보거 이 피를 딱 먹는 음식물에 풀어놓고 왜 안 죽지 했던 거. 네네. 예, 이걸 먼저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계곡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를 해야 되는데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에 의한 살인이 문제가 됐었고 여기서는 지금 살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살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고 실제 12월 13일에 조사를 받을 때 시인을 했었지만 도주를 했던 이유가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증거로 다가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뭔가 이제 캥기는 것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도주를 하는 쪽으로 택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더 이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거피를 쫙쫙 넣었다. 자, 소장님, 이 보거피 사건 관련해서 네. 지금 보니까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요리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남편을 죽이는데 서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안주에 보거피 쫙쫙 넣었어. 왜 안 죽지? 너무 조금 넣었나? 이런 지금 문장을 말을 했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1919년 2월에 이은혜와 조현수는 양양에 있는 펜션으로 윤 씨와 함께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둘이서만 양양에 있는 어시장으로 가서 통보거를 삽니다. 근데 이 통보거를 살 때 대부분은 내장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샀어요. 근데 이제 이 파신 분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뭐 그게 불법은 아니고 가끔은 그렇게 통보거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판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보거에 있는 피를 이 윤 씨를 살해하려고 하는데 썼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얘기에 너무 조금 넣었나 봐. 뭐 이런 얘기가 사람이 한 얘기라고 잘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야, 박 변호사님, 네. 보거 손질하는 것도 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보고도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또 인터넷 이런 걸 보고 아마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야. 자, 그런데 이제 계곡 사건으로 네. 이어갈게요. 충격적입니다, 이것도. 네. 당시 계곡에, 그 가평의 계곡에 현장 안전 요원들이 있었다면서요. 자, 이것도 우리가 거의 저희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보도 좀 되긴 했지만 2017년부터 이 계곡이 조금 여름에는 물놀이하기에 좀
위험한 곳이다 이래가지고 안전요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2019년 6월달에 있었으니까 이날도 당연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예. 이 안전요원이 철수된 이후 8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를 기다린 거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다음 날 2019년 7월 1일이 보험 실효되는 시간이에요. 예.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 보험 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료가 되니까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이 있으면 구조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119 상황에 따르면 8시 24분에 이 구급일지상으로는 갔다고 하고요. 2명을 구조했다고 하는데 그 2명이 지금 윤상엽 씨하고 조연수로 보입니다. 조연수는 살았지만 윤상엽 씨는 이렇게 됐는데 딱 보험 실효 3시간 30분 전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 둘이는 안전요원이 철수할 때까지 그 시간을 계속 기다렸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소장님, 그리고 일단 이은혜가 고 윤상엽 씨를 직접 밀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빨리 뛰어내려. 뭐해? 남들 다 뛰어내리는데 막 이렇게 사실상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네, 저는 심리적으로는 밀었다고 생각을 해요. 심적으로 이 윤상엽 씨는 이은혜 씨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정말 소망이 너무 가득한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은혜가 그 8시 저녁에 남자들은 한 번씩 더 다이빙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연수는 이제 거기 다이빙을 하고 윤상엽 씨는 수영을 못하니까 나는 안 할래 라고 얘기했는데 이은혜가 뭐라고 했죠? 그럼 내가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 된 입장에서 수영도 잘 못하는 아내가 그럼 안 하면 내가 대신할게 이런데 그럼 네가 대신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할게 이러면서 대신 뛰어내렸는데 지금 그 절벽의 높이가 4m, 수심은 3m. 여기서 정말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그 밤에 허우적대면서 결국엔 저는 타살이라고 봅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네. 4개월 동안 도피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맨날 빨리 검거대라 했었는데 역시나 조력자가 지금 되게 복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력자로 의심하고 있는 건 총 4명인데요. 우선 공개 수배 이후에도 이 둘이 이제 여행을 갔잖아요. 그때 함께 있었던 남녀 2명입니다. 다음에는 이 여행 중에 숙박업소에서 이 씨가 카드를 결제했는데 그 카드의 명의자를 이제 조력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은신처로 쓰였던 오피스텔의 월세, 그 명의자가 이제 조력자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검찰은 월세 계약서와 오피스텔 내부 CCTV 등을 더 이제 제출을 요구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조력자들 처벌 받아야죠. 자, 조력자들 범인을 도피하게 하거나 범인을 숨겨줬을 때 범인 은닉죄 내지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최소한의 4명의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조력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조력자가 없이는 도피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최소한 조력자 4명에 대해서도 아마 좀 혐의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공개 수배되기 전에 카드를 빌려준 건지 그것을 알고도 빌려준 건지 차 태워줬을 때 알았는지 지금 뭐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의 CCTV 등등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조력자들도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도 사건 반장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 이은혜가 나왔던 MBC 예능, 그렇죠? 거기 신동엽 씨가 진행을 하던 그 러브하우스라는 예능에서 그 이은혜가 이제 초등학교 지금 저 모습 나가네요. 자,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박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신동엽 씨랑 박 변호사님이 오늘 녹화를 했다고 전 같이 들었거든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거기서도 이제 이은혜 사건을 다뤘다고 전 들었는데 네. 신동엽 씨가 이은혜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요. 또렷이 기억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19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저 90년대 후반. 집보치기 프로그램인데 신동엽 씨 얘기에 따르면 이게 뭐 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 여러 명의 사연자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3번 정도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기억 남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대견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했던 모습이 너무 대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라 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동엽 씨가. 그 기억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몇십 년 만에 십몇 년이 지금 흘렀는데 완전 바뀐 거에 대해서 신동엽 씨 역시 상당히
상당히 놀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뭐 이은혜 사건은 속보가 나온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중학교 동창이 사망 후 남긴 59억 원 보험금의 수령자로 등록된 50대 여성이 일부 보험금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아봅니다. 자,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역시. 네, 김 씨가 숨진 건 2017년 9월이었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고 국과수도 부검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쑥떡의 기도를 막아서 숨진 걸로 의심은 되지만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은 2019년부터 이 사건이 타살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김 씨 앞으로 보험이 여러 개가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의 수입자가 김 씨의 친구였던 건데요. 이 김 씨의 친구는 보험금을 달라면서 최근에 소송을 냈는데 최근에 법원이 지급하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역시 보험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고 세상에, 59억 원이요? 그러면 이은혜 사건이 8억이니까 거의 7배가 넘는 금액인데, 자, 일단 뭐 보험 가입을 한 게 뭐 잘못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보험이 발생을 하면 그걸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동창생이다. 네. 사실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 그러니까 뭐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제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게 A 씨가 이 지금 김 씨와 함께 자매지간,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생이자 법적인 자매지간이었는데요. 당시에 김 씨가 2010년에 53세 나이였을 때 A 씨의 어머니에게 입양이 됐고, 그러고 나서 김 씨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을 하면서 보험금 수익자를 전부 A 씨로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자가 김 씨였고, 그래서 수익자가 이제 A 씨였고, 그래서 A 씨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다가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020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게 방송이 됐던 사건이에요. 자, 박 변호사님, 네. 하나 좀 짚어볼 것이, 이 고인이 된 김 씨가 53살에 동창생의 집에 입양이 됐다. 뭐 입양할 수는 있습니다. 입양에 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뭐 연장자가 아니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50이 넘어서 특히 53살에 조금 납득할 수 없게 지금 동창생 집에 입양이 된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두 사람이 의붓자매가 지금 되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뭔가 다른 의도로, 일반적이진 모습은 아니니까 뭐 입양을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 의혹이 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씨, 고인이 된 김 씨가 저쪽 친구 동창생 집에 입양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고인 김 씨에게 어머니도 있고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쪽 친구 집에 입양이 돼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김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시각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의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김 씨의 오빠를 도움을 받아서 전화를 할 정도의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 씨의 어머니가 김 씨를 아꼈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막내딸이었는데, 과연 이런 그런 귀한 딸을 이렇게 입양을 시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뭐 당사자들이 동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였지만, 이 필적 감정을 해봤을 때는 약간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소장님, 이웃들도 네. 이제 쑥떡
떡을 먹고 사망했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네. 뭔가 이상하다. 뭐 소문이 돌았대요. 그 동네에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에 보면 이웃 주민들이 너무 이상하다. 좀 연속극에나 나올 만한 일이 50대 여사가 떡을 먹고 그거에 얹혀서 죽었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망한 김 씨가 시장 골목 끝자리에서 작은 그 민속 주점을 홀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소박한 모습으로 있었고 또 뭐 월 수입도 100만 원이 채 안 돼서 낮에는 다른 가게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수십억의 보험금을 받을 만큼 보험금을 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떡을 먹다가 사망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라고 이제 동네 주민들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국과수에서는 쑥떡에 의한 기도 폐색이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사후에 쑥떡이 위에서 역류된 걸 수도 있다. 네, 이 얘기는 뭐 100%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4년 가까이 수사를 했대요. 하기는. 자, 그런데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이 기자, 그렇다면 경찰은 이제 내사 종결을 했어요.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건 수사가 부실했던 거다. 네. 계속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 측은 초동 수사가 좀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2017년에 부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쑥떡이 기도를 막은 걸로 의심은 되지만 사인이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유족들한테 쑥떡 때문에 돌아가신 거래요라고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이제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찰은 김 씨가 사망한 가게 인근의 블랙박스를 따기는 했는데 시일이 너무 지난 다음에 따는 바람에 영상이 모두 지워져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유족 측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A 씨는 나 보험금 빨리 보험금 나한테 지급해 하면서 보험사에 지금 법적 대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은혜 사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전 판례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나 뭐 수사기관을 통해서 유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다르게 결론이 납니다.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살인죄 뭐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좀 봐라. 보험 수익자를 동창을 정했냐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아이고야. 보험료를 내려고 대출 받는 사람이 말이 되느냐. 사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 4년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계속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돈 빌려서 보험료를 낸 거거든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4년 짧은 기간 동안에 보험을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바로 청구하지 않고 오랫동안 끌었다가 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또 보험 설계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봤을 때는 경찰이 이렇게 한 거는 형사에 필요한 증거가 없을 뿐이지 이게 보험 사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 보험 사기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꼭 보면은 그 잡힌 사람들 중에 보험 설계사 혹은 보험 관련된 일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이런 생명보험을 노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임박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하는 자체를 막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보험료를 내겠다라고 하니까 보험 가입을 이제 우후죽순을 시켜주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모니터링이 되어야만 이런 이제 범죄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기관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방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한밤중에 40대 남성이 옆집을 쫓아가서 섬뜩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40대 남성이 옆집을 찾아간 건 지난해 2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여학생이 문을 열자 남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봤는데요.
놀란 여학생은 곧바로 현관문을 닫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없어 현관문을 다시 열어본 여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도마와 흉기가 놓여져 있던 건데요. 이웃 주민을 상대로 섬뜩한 짓을 저지르는 40대 남성. 이 남성이 흉기를 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와, 이건 또 뭐예요 또 이 기자? 네. 일이 벌어진 건 자정이 다 돼가던 시간이었는데요. 40대 남성이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옆집에 살던 건 10대 여학생이었는데요.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이 남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학생은 놀라잖아요. 그래서 현관문을 딱 닫았는데 조금 뒤에 문을 다시 열어봤더니 문 앞에 도마와 흉기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네. 소장님 만약에 띵동 해 막 자정 다 돼가지고 띵동해서 누구지 하고 딱 나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렇게 지금 사파 나가는 것처럼 도마와 흉기가 놓여져 있다.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집에 못 들어가죠. 저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내가 이사를 가든지 하여튼 저 사람이 내 근처에 있는 이상 못 들어가죠. 지금 완전 공포 영화잖아요. 밤 12시, 11시 40분. 밤 12시에 10대 여학생이면 너무 지금 안 그래도 좀 무서움이 많을 나이인데 문을 열었더니 뚫어지게 쳐다본 데는 완전 정말 극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이 안인득 사건하고 너무 좀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인득도 그 같은 아파트에 살던 10대 여학생한테 해코지를 하면서 그 정말 참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뭐 안인득은 오물 같은 거였고요. 여기는 좀 흉기나 도마를 좀 이용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다른 주민한테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달에도 유사하게 40대 여성한테 가서 흉기를 두고 위협을 하고요. 여성이 집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 흉기로 바닥을 긁었다 그래요. 아우, 긁으면서 계속 협박 아니면 위협을 준 거죠. 긁으면서. 그래서 상당히 좀 협박을, 공포를 느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흉기를 들고 그 시멘트 바닥에다 끽끽 막 이거 진짜 그냥 저 사파로만 봐도 막 살이 떨리는데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시끄럽게 굴지 맙니다. 자, 일단 저자가 저런 짓을 했다고 한 원인이 뭐냐 했더니 층간소음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좀 어쨌든 뭐 범행 동기를 이제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을 했던 것이 이웃 주민들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뭐 쉽게 납득이 되는 그런 변명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뭐 층간 소음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재판에 넘겨졌어요. 특수 협박 혐의로. 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또 이랬다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재판 중에는 좀 자중하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그때도 당연하죠. 이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찰에서 새벽에 종을 치는데 이 남성이 이게 시끄럽다고 하면서 절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건데요. 사찰에 있는 스님들한테 욕을 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하면서 시끄럽다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보통 저희가 이 층간소음 관련한 무슨 이런 사건 같은 거 전해드리다 보면 관련 댓글 같은데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뭐 이런 댓글이 솔직히 좀 달리거든요. 자, 그런데 방금 이 사찰 그 종소리 때문에라도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 저는 물론 뭐 정신질환이 있거나 신경증 증세가 있으면 소리가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하고 또 없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소리가 예민하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에게 흉기를 갖다 놓거나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준다. 이게 더 방점을 찍고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핑계를 대서 소리가 들렸겠죠. 하지만 충분히 그냥 일반적인 소리가 그럼요. 들렸겠죠. 그거를 핑계로 해서 누군가에게 겁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뭐 망상 속에서 뭐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거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뭐 응징을 가해야 한다거나 이런 정신질환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그 핑계거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저 행동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네, 자, 이 사람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거나 주거 침입을 했습니다. 특수협박죄, 특수건조물 침입죄가 성립을 하고요. 가장 나쁜 게 소음 발생시킨다고 오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 주민한테 흉기를 들고 가서 협박하고 이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재판부는 봤고요. 더더욱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서 단기 실형인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게 징역 8개월. 저는 말이죠. 이 8개월 안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실형 8개월을 살고 나면 또 출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재범을 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뭐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이런 판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사실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좀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그런 감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말로 이 정신질환자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형량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초등학생을 꿰어낸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사과를 이유로 피해 아동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초등학생 6학년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5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을 한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했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남성은 한 터미널에서 초등학생을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초등학생과 이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범인은 시청 직원입니다. 자, 낮에는 시청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밤에 이런 짓을 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이 50대 남성 다름 아닌 강원 지역의 모 자치단체의 직원으로 지금 시청 직원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응대할 수 있는 직원 같아요. 뭐 근로기준법이 적용받는 공무직 직원이라고. 네, 공무직 직원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공무직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뭐라고 정확하게 보기는 없지만 공무직 직원이었던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가해자, 이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 아동의 집을 그냥 확 방문을 했어요. 찾아갔어요. 네, 이게 만약에 그 아동이 이제 그 가해자 남성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바로 이제 경찰이 신분을 특정을 해서 바로 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SNS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특정을 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통보를 하고 이제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로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서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소장님, 이 학생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이 초등학생이 2달 동안 끙끙 앓다가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해서 이 수사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와중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네. 초등학생 당연히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충격받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성인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거는 아주 잘한 거고요. 똑똑한 학생인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이 12살, 13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예. 50대가 12살입니다. 뭐 아빠 나이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온 이유로 왜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미안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왔대요. 성폭행을 저질러 놓고 그 아이의 집까지 들어가서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건 사과가 아니고 무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지만 아이도 어차피 뭐 어리니까 그 집에는 아마 할머니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계시던 현관을 지나 안방까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없었는지는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명백한 2차 가해고 이 피해자의 어떤 그런 상태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더 무시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저는 사과하러 찾아갔을 뿐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협박이잖아요. 협박이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예. 있고요. 또 지금 범죄 자체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또 그리고 주거침입죄, 그리고 성착취물 뭐 제작죄 이런 거 성립할 수가 있는데 본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초등학생인지 몰랐다, 나이를 몰랐다라고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SNS 보면 초등학생이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그거를 흔적을 봤을 것 같은데 왜 모른다고 할지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예,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초등학생인지 몰랐습니다. 사건 반장에서 말이죠. 이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맨날 똑같아. 맨날 하는 그 대사예요, 그거. 사실 이제 이런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그리고 알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고의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접적인 증거 자료, 둘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해자의 외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 나는 당시에 성인의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재판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줘서 형량이 감형이 될지 여부는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인지를 몰랐었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미성년자인지 알았네 몰랐네 뭐 의제 강간이네 맞네 이런 얘기 저는 다 떠나서 이런 자들 신상 공개하면 됩니다. 예?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 가장 뭐 사실 깔끔하긴 합니다. 외국에 특히 미국의 많은 주법에는 사실 이런 범죄 신상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니 저희가 말이죠.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자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어떤 자치단체인지도 모르고 뭐 자치단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무력한 부분이고 오늘 사건 반장에서는 신상 공개 얘기를 우리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행 법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첫 재판이 지금 어제 열렸는데 첫 재판이 지금 혐의 3개 중에 2가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알았다, 의제 강간죄, 집에 들어간 거, 주거 침입죄, 요건 인정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촬영 부분, 성착취물 촬영 부분은 아니 근데 아까는 인정을 안 해요. 왜 미성년자인지 초등학생이 몰랐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이 봤을 때는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너 괜히 그렇게 쓸데없는 거짓말 그렇죠. 하다가 증거 많은데 그래서 이건 인정을 하되 최근에 성착취물 제작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 이후에 상당히 가중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많았지만 다정한 말투와 배려심이 깊었던 남편에게 반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김 씨.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돌변했고 술과 컴퓨터 게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했던 남편. 그러나 이런 남편의 태도는 모두 여우 같지 못한 김 씨의 탓이라며 시부모님은 기어코 두 사람을 이혼시켰습니다. 김 씨는 뱃속의 딸과 함께 쫓겨났고 그렇게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건데요. 태어나 아빠를 처음 본 딸은 몹시 혼란스러워했고 전 남편은 그런 딸의 착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찾아오는 전 남편 때문에 김 씨는 생업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전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야,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건 또. 아니, 그러니까 임신 중에 외도를 했다. 자, 그래서 그 시부모가 여우 같아서 헤어져. 아니, 여우 같으면 여우짓 한다고 뭐라고 하고, 못 한다면 또 못 한다고. 아니, 뭐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한데. 자, 제가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이혼 후에 전 남편에게 미련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딸을 잘 키우자 이런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를 처음 만난 딸은 아빠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싫지만은 않은 눈치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김 씨는 자식을 버린 전 남편에게 딸의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 저희가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야, 지금 뭐 신장 맡겨놨냐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관련해서 좀 의견 좀 마구마구 좀 올려주세요. 네. 다정했고 뭐 좋은 남자였으니까 결혼을 했던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김 씨보다 10살 더 많았는데요. 연애 때는 아빠처럼 다정해서 그런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변한 그 계기가 바로 컴퓨터 게임이었는데요. 이 컴퓨터 게임은 여러 명이 한 그룹을 만들어서 사냥을 다니는 건데 이제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외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김 씨는 아이를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보통 말이죠, 소장님. 네.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되면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하는 게 보통 부모 아니에요? 보통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 근데 저는 여긴 이 집은 진짜 부모님, 시부모님도 정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외도하는 여자를 데리고 집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가 외도하는 여자다 이랬는데 보통 시어머니들은 안 된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라. 딸도 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이 여자랑 결혼을 다시 시켜야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이혼을 시키면서 네가 공 같아서 그렇다. 네가 여우처럼 네 남편 못 잡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인 것 알고 그것도 또 시아버니 마음에 차질 않았던 거래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외도한 여성과 재혼을 두려 부추겼다고 합니다. 야, 이 변호사님, 네.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정말 야, 이게 아니 그런데 보통 그냥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사실 이게 뭐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면 뭐 형사처벌도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김 씨가 20대에 좀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출산이 임박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이를 낳는 데만 좀 집중을 했고 특히나 이제 친정 부모님에게 이런 일로 실망을 시켜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뭔가 뭐 법적 대응을 하지는 못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냈습니다.
자, 뭐 사실상의 싱글맘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데 김 씨도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이제 설거지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그래도 이제 김 씨를 좀 예쁘게 봐줬던 식당 사장님 덕분에 뭐 이제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장사하는 법도 배워서 결국엔 반찬 가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씨도 반찬 팔아서 번 돈으로 아이를 바르게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는데요. 고단한 싱글맘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김 씨는 재혼의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채팅창이 불났어요. 지금 뭐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막 하면서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참.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하죠. 예.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더만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전 남편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얼굴이 좀 안 좋아요. 뭔가 아파 보이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고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이제 곧 죽는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뭔 소리냐? 너 지금 재혼했지 않느냐? 그 사람 달라 해라 하니까 그 사람하고 1년도 못 살고 이혼을 다시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부모님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남은 희망이 두 사람이다. 이 김 씨하고 딸인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꼭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아니 이 변호사님 그 전처 지금 사파 나오는 전처와 딸 20년 만에 처음 본 딸이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장기 이식이라는 것이 뭐 잘 아시다시피 엄격한 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사자의 장기를 받는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에는 코노스라고 장기 이식 기관이 있는데 그 장기 이식 기관에서 엄격한 절차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만 장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뭔가 장기를 받기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오랜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제 뭔가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가장 흔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족들에게 장기를 이식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김 씨를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즘 신장 이식은 워낙 그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꼭 가족 아니어도 뭐 심지어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한 부부 상담 방송에서 오늘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가 소개된 바가 있었거든요. 회사 여직원하고 불륜이 난 뒤에 이혼했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내가 우리 아이들 경제적 지원해주고 싶다 이러면서 남편이 갑자기 자상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녹즙까지 막 아이들한테 막 챙겨주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 왜 이래? 그래.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라는 사람, 남편이라는 사람이 신부전증 사기.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이 건강한 신장을 얻으려고 아이들한테 녹즙을 챙겨준 거예요. 손수. 세상에 그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 사육을 한 거예요. 사육을. 자 소장님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 사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생각 같아서는 그게 아버지냐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땠냐면요. 이식을 해줬어요. 왜? 내가 이식을 안 해주면 우리 아빠 죽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다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아빠한테 버려졌던 그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죠. 어른이 되기도 하고 지금 10대이기도 한데 다 미워해요. 본인을 버리기도 했고 본인한테 상처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잠깐은 안 볼 수 있고 밉고 이러지만 결국에 그 아빠를 자식들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한 마음보다 더 깊고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를 미워할 수 있는 숭고한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애쓰겠지만 이 자식은 결국에는 아빠한테 내가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다.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굉장히 화가 나네요. 이 기자, 참 이게 비유를 들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기자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제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는 이제 이식 수술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아빠는 이제 딸이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딸 입장에서는 엄마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망설이다가 아빠가 그 사이에 돌아가시면 그 마음의 짐이 다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제 엄마가 굉장히 완강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신장을 공여하더라도 할 거면 엄마인 내가 하지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아빠랑은 연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박 변호사님, 예. 보통 말이죠. 진짜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빠라면, 자식이 아버지 제가 이식해 드릴게요라고 하더라도 야, 나 살 만큼 살았다. 그렇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딸한테 받는 게 미안하거든요. 정상적인 이제 아버지라면 됐다, 네 걔한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긴 반대예요. 뭐 더 달라고 좀 난리를 치고. 근데 이제 지금 봤다시피 김 씨도 그렇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버림받은 기억 있잖아요. 증오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런 유전적인 뭐 이런 게 있다면 혹시나 딸도 이런 병 걸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이걸 봤을 때는 안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화번호 바꾸고 주소도 바꿨는데 어떻게 계속 찾아서 계속 옵니다. 하하, 이런. 계속 와가지고 신장 이식 해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는 게 가장 문제점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 이 변호사님 지금 네. 에이드님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식을 받아서 건강해지면 또 버린다 이 사람은. 사실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식 수술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일단 그 이식이 가능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노스라는 장기 이식 기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법적인 장기 매매가 아니라 그 아빠의 어떤 강압도 아니었고 뭔가 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 장기가 이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딸이 자유의지로 이식을 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사실 이제 친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20년 만에 찾아와서 신장을 떼어달라고 요구하는 전 남편의 이 집요한 접근, 이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접근 금지 신청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접근 금지 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에 뭐 폭행이나 학대 행위 같이 뭔가 현재도 이제 진행 중인 아니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 임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접근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혼을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그 방법을 통해서는 뭔가 구제를 받기는 힘들고 다만 최근에 신설된 스토킹 방지법에 의해서 만약 지금 계속해서 너가 나한테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뭐 엄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아니면 너에게도 뭔가를 뭐 안 좋은 뭔가 행동을 하겠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을 하거나 공포감을 줄 때에는 스토킹 방지법 위반으로 인해서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정답이 없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이 딸의 마음, 심리 상태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다 괴로워요. 만약에 안 해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럼 평생 죄책감이 들 거예요. 내가 신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줘서 아빠를 돌아가시겠다라는 죄책감이 들 거예요. 근데 또 해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버리고 엄마를 버렸던 아빠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 본인의 몸이 약해지는 때가 되면 자기 연민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절대 제 자식의 문제면 절대 저도 못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제 본인의 문제라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앞서서 이 아버지가 정말 이거를 받을 만한 아버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면에서든 심리적 부담은 있겠지만 조금 더 자기를 위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유리님은 따님이 조금 더 냉정해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구인님은 따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 신장을 아껴두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은 알아서 구하라고 하고 양육비 청구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예, 뭐 진짜 우리 이 기자가 정말 정말 아주 격하지 않은 내용만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별의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 막 방송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고양이. 네, 고양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급히 뒤따라가 보니까요. 이 고양이가 지붕 아래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Oh, what is that? Tiger, get it. What is it? Get it. I seriously, I don't know if you guys heard that, but it sounds really big. 네, 영상을 촬영한 여성에 따르면 지붕 쪽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타이거라는 이름을 가진 저 고양이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가 나니까 결국 여성이 지붕에 연결된 빗물바지 배관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여성이 이 빗물바지 배관을 열어보니까요. 갑자기 무언가가 잠깐만, 지금 열려고 합니다. 열려고 하니까요. 저거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거 뭐야 저거? 저게 이제 시커먼 진흙에 뒤덮인 다람쥐인데요. 다람쥐. 네, 저 알고 보니까 저 다람쥐가 빗물바지 배관 안에 갇혀서 긁는 소리를 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 다람쥐는 빗물바지 배관에 머리가 낀 모양인지 아이고.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이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잡아당겨서 다람쥐를 구조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람쥐 옆에 먹이를 놔뒀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고요. 굉장히 많이 아픈 듯한 모습인데요. 한참 동안 고민을 했던 이 여성,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대에 이 다람쥐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다람쥐는 현재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세상에 고양이가 다람쥐를 구조했습니다. 상당히 경이적인 상황 같은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번엔 강아지입니다. 네,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골프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골프 선수가 골프채를 휘두르자 강아지가 몸을 TV 장식장 위로 쭉 내밀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죠. 왜요? 저 강아지가 놀랍게도 날아간 골프공을 눈으로 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TV 오른쪽에 놓인 소파 위로 올라가더니 공 어디 갔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하는데요. 강아지가 마치 유리창으로 공이 날아가기라도 한 것처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골프공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강아지가 평소에 공을 따라가서 쫓거나 지키는 걸 무척 좋아한다고 하는데 혹시 전생에 골프 선수가 아니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 어느 가정집 헬로키티. 방안인데요. 예, 헬로키티 맞죠? 예. 자매인 듯한 두 아이가 두 여자요? 두 여자아이요. 여자 자고 아이? 있습니다. 예.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더나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뭐 구경거리가 있나요? 둘이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하나이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죠. 네. 왜 저러? 뭐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지 하여튼 예. 다른 아이도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다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뭐 터졌나? 자, 그때 갑자기 천장이 무너집니다. 뭐야 이거? 네. 뭐예요 이거? 알고 보니까 당시 주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풍 때문에 지붕이 뜯겨 나간 건데요. 바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강한 바람에 스티로폼 박스가 저절로 날아가는 그런 거 보이죠? 나무 여러 그루가 막 쓰러지면서 집 마당을 완전하게 덮친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이 강풍 소리를 듣고 기막으면서 방을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면 천장이 무너져서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천장 무너지기 직전에 아이들이 빠져나와서 두 자매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자매 어머니가 이 영상을 뒤늦게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고요.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는 가옥 40채가 폭풍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폭풍 무섭네요. 네 번째 픽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휴대전화 가게 아닌데요.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의자에 기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모자 쓴 남성 나오죠. 가게 안에서 책상 쪽으로 싹 다가갑니다. 뭔가 근데 좀 수상해 보입니다. 모습 자체가. 설마? 네, 맞아요. 맞아요. 남성 책상 서랍 안에 손을 뻗더니 무언가 싹 꺼내요. 돈이죠, 돈. 딱 봐도 현금 같은데요. 남성이 돈을 일어나, 갖고 빨리! 돈을 갖고 훔쳐서 달아나려고 하던 그 순간! 그 순간! 아이고, 주인이 갑자기 눈을 뜹니다. 야. 책상 앞에 서 있는 남성을 그대로 발견하게 야, 됩니다. 야, 주인 놀랐어요. 남성한테 몸을 펀치 날라가죠. 남성을 제압합니다. 돈 죽었어, 지금. 자, 남성을 도망 못 치게 한 거 보니까 가게 주인한테 잡힌 모양새입니다. 돈도 뺐었고요. 분이 좀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인. 남성 얼굴에 주먹을 조금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는 남은 돈이 또 있는지 주머니를 또 뒤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 원래 돈까지 가져가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후 도둑은 가게 주인한테 지금 용서를 구했다고 진짜 알려졌습니다. 솔직히 좀 통쾌하네요. 네, 이 영상 베트남 현지 언론을 통해서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무모한 절도였다. 가게 주인이 도둑을 제대로 붙잡아서 큰 사고를 막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다섯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이거 뭐예요? 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모두 어른인데요. 놀랍게도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긴 다리가 땅에 끌려서 빠른 속도로 달리지 못하는데도 다들 신이 났는지 환호성을 지르면서 구불구불한 도로를 내려옵니다. 근데 어른들이 왜 저러고 있어요? 이 행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발 자전거 경주 대회입니다. 여러분의 세발 자전거를 가져오세요 라는 이름의 이 경주 대회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부활절에 열리고 있는데요. 각자 자신이 가진 그 세발 자전거를 직접 가지고 와서 자전거를 타고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성인과 아이들이 한꺼번에 경주하는 건 아니고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13살 이하의 어린이들만, 오후 3시부터는 성인들만 경주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 타면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이 경주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전거가 작기 때문에 앞바퀴에 모든 체중을 싣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손목 보호대나 장갑을 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전해드려야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사반 가족 구경민님입니다. 세상에 오늘 생일이신데 정말 뜻깊은 일을 하셨어요. 보여주시죠. 자, 2년 동안 허리까지 기른 자기 머리카락을 기부하시려고 저렇게 싹둑 자르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한 생일 선물입니다. 여름도 다가오고 오히려 시원하네요. 하시지 뭡니까? 세상에. 박 변호사님, 우리 구경민님 생일 축하. 아이고, 너무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구경미님. 사랑해요. 별로 준비가 잘 안 됐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구경미.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전 가족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빨리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